먼저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이 2017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MDD가 11이고 조현병이 16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질병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입원이나 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날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내용에는 강제 입원 제도를 개선하여서 인권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복지 서비스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달라진 가장 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자발적인 입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신보건복지법 개정된 이후로 약 6개월 동안에 한 25% 정도가 비자발 입원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리고 1분기 동안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3.8% 정도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의 대표 질환인 그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현병은 그 평생 유병률이 약 1%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다로 인해서 망상과 환각 그리고 사회 인지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에서도 발병 일출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생물학, 심리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보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조현병 환자가 범죄 위험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보고가 작년에 논문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조현병 환자 유병률은 0.5%였었고 2016년에 0.6%로 다소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전체 범죄율을 보면 2012년에는 0.72%였고 2016년도에는 0.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내 전체 범죄 비중에 따져보면 0.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조현병 환자는 살인이나 약물 관련 그런 중범죄 비율이 5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방화는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현병의 자연사인데요. 조현병은 그 전구기 증상이 있습니다. 전구기 증상은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가 치료의 결정적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하게 되면 이 증상이 회복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데요. 이때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는 다시 재발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약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치료 요구도를 조사하여서 치료 전략 및 자료 배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국가 단위의 정신건강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문헌을 서치해 보았는데요.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국가 단위의 정신역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ECA나 NCS 같은 국가 단위의 정신역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역학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들이 CIDI나 DIS, CSIR 같은 그런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그런 유병률을 조사하는 도구인데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타겟 질환이 디프레션이나 앵자이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정신역학 실태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네 번째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CIDI를 가지고 17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원, 기숙시설, 특수사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된 조현병 환자는 이런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보정한 값이 0.2%로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2016년에 아까 전 슬라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볼 때는 0.6%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 유병률이 가속 추정되거나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평가 도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구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 질환자 대상에 조사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었는데 호주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1997년과 2010년에 두 번 중증 정신질환자 유병률 조사와 요구도 조사를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그 호주의 7개 지역의 캐치먼트 에어리어를 선정하여서 일반 지역사회가 아닌 공공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표 표본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2단계 조사를 통해서 유병률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병률을 추정하고 요구도를 조사하고 진단을 하는 도구가 DIP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긴 도구고 32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겟 질환이 중증 정신질환인데 스키조프레니아, 바이폴라 디스오더, 그다음에 재발성 우울증 환자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선별검사 도구랑 포괄적인 평가 도구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의 정의는 ICD-10 코드에 의해서 F20부터 F29 사이에 있는 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F31 진단 기준을 가진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F33의 재발성 우울장애를 중증 정신질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있습니다. 여기 DSM-5 진단 기준으로 개발된 구조화된 면담 도구인 스키드5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먼저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모듈 A, B, C, D, E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듈 A는 기분장애의 핵심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모듈 B는 정신병증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감별 진단이 들어가는데 정신병증 장애 감별 진단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분장애 감별 진단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역학조사 도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호주의 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주에서 2010년에 개발된 보고된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자들을 컨택을 해서 저희가 이 조사 도구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이 첫 번째 저자는 이미 리타이어를 하셨고요. 두 번째에 있는 저자분이 바로 이 애나 워터러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저희에게 이 조사 도구를 교육을 시켜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이 트레이너 과정이 풀데이로 3일인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반나절씩 6일을 나눠서 이 연구의 책임 연구자이신 이면우 교수님과 의정부 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정신과에 계시는 이승혁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1단계로 사용했던 선별검사 도구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심층 면담 도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선별검사 도구인 사이코시스 스크리너, 앞으로는 PS라고 부를 텐데요. 이 도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상적인 기분,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그리고 환각, 과거의 그 조현병 과거력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구를 한국어를 번역을 하고 국문학자 검토하고 역번역을 하고 여기 원개발자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도구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원개발자 검토라는 것도 저희가 처음 경험을 해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7문항이라고 했는데요. 각 문항별로 오리지널 버전을 저희가 표시해 드렸고 번역한 거, 역번역한 것을 원개발자한테 보냈더니 원개발자가 이 역번역의 내용을 보고 이제 원래 문항하고 틀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렉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버전을 영문을 다시 완성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 문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문항을 가지고 타당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타당화 연구는 7월 달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순차적으로 등록하여서 126명 환자 대상으로 1:1 면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 도구는 수행 시간이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조사 도구였었고요.
이때 황금 기준은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차트 리뷰를 통해서 환자의 진단명을 기록했고 ICD-10 코드 기준 F21부터 29, F31, F33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총 126명 중에서 약 25%, 31명이 사이코시스 진단을 받았고 중증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요. 여기 진단명을 보시면 64.5%가 조현병과 스키즈 어펙티브 디스오더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19.4%가 양극성 장애, 그리고 16.1%가 재발성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ROC 커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컷오프가 1일 때 민감도가 83.9%, 특이도가 68.4%로서 저희는 이 도구를 컷오프를 1로 잡고 이제 조사를 2단계 면담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발표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4주 뒤에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일치도가 0.7 정도로 나와서 어느 정도 억셉터블한 정도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양성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포괄적인 평가 도구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포괄적인 평가 도구 그 DIP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학적인 정보, 두 번째는 신체 건강, 사회 참여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모듈이 있고 두 번째 모듈이 진단 모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 이용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1차 번역과 2차 번역을 정신과 전문의들 6분이서 번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 내용, 역번역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원개발자에게 검토를 요청한 부분은 이 진단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 볼륨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진단 모듈이 한 9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각 페이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지만 저희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도구 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조사원 교육을 8월 말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기관이 이렇게 타동화 연구에 참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개의 그런 정신보건센터와 4개의 대학병원에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DI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학적인 정보가 있고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건강이나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활동 능력과 전반적인 기능 점수, 삶의 질 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나 외래 이용, 응급의료 이용, 그리고 다른 그런 복지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료 이용에 대한 조사가 있고 법적 처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임상적 진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발병에 있거든요. 발병부터 시작을 하는데 발병은 발병 연령, 발병 방식, 그 발병 전에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적응 곤란, 성격장애, 뇌질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가족력은 조현병과 조현병 외에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앞에 말씀드렸던 DSM-5 진단을 내리는 스키드5랑 좀 다른 점은 일단 우울 증상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이코틱 퓨처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 바이폴라 디스오더를 진단하기 위해서 조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에 대해서는 환각, 환시, 환호, 환촉, 성적인 환각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 주관적 사고장애도 평가를 합니다. 망상 또한 조종망상, 피해망상, 영양망상, 과대망상, 기괴한망상 등 여러 종류의 망상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병식, 약물 복용, 그리고 물질 사용, 기타 이게 공황장애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걱정, 공황, 불안, 강박 이런 것들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조사를 8월 말에 교육을 했었는데 IRB가 저희 굉장히 아까 정성희 교수님도 받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IRB를 받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6개 기관의 IRB가 지금 다 통과가 돼서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하는데 조사 기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부스터 교육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2번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차 결과별수로 저희가 기능평가랑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를 하는데 기능평가는 후다스 2.0 버전으로 해서 6개 영역의 기능장애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는 전반적인 임상척도 7개의 7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중증 정신질환자가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검사를 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호주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호주랑 같은 도구를 가지고 같은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호주에서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ICD-10 기준의 정신증 평생 진단 유병률을 확인을 했고, 발병 연령이 언제인지, 그리고 질병의 코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손상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4주의 기능과 지난 한 해의 기능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과 다른 신체 활동 수준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가 되어 있고, 인구학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뭐 집이 없이 노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구랑 다르게 노숙의 형태나 노숙 여부 등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활동 여부나 참여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국면하게 될 어려움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흡연, 뭐 알코올, 약물 사용 등, 그리고 향정신적 약물의 종류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 신체건강, 뭐 정신과 입원 횟수, 기간 등 여러 가지 의료 이용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 이용과 또 요구도 등을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유병률이 1%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지금 1%만 100명 중에 1명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질환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탈병원화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근데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이런 버든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환자가 좀 빨리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언맷 니드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이런 관리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재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가 예. 정현수 교수님,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공단 자료가 다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잡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서 중증 정신 질환자를 보는 것과 실제로 그냥 우리 2차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보는 그것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 건지 좀 제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IRB가 어디가 또 이렇게 힘드셨는지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단 자료에서 2016년에 그 유병률이 0.6%라고 했었는데, 일단 공단 자료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 임현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병률이. 근데 공단 자료에서도 그 유병률이 과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의료를, 공단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료를 받았고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료 이용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민간 의료 이용이나 그리고 그런 요구도 같은 것은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IRB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대상자가 중증 정신질환자이다 보니까 취약한 피험자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정신과에서는 많이 수행하는 연구인데, 저희가 이제 IRB가 정신과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의견에 따라서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취약한 피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디펜스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구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IRB 답변을 쓰면서 이제 IRB를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병원에 지금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요번에 그 PS를 만드셨잖아요. 이 사이코시스 스크리너, 그 정신병을 스크린하는 도구를 만드셨는데 이 도구를 어디다 적용하면 이 선별 검사가 조금 더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국공립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신복지시설이나 그런 재활시설에서 스크리닝을 하였을 때 숨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